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땅이나 권력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예술, 그리고 그 예술을 만드는 사람 자체를 빼앗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극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눈부신 예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훔쳐온 천재성으로 만들어진 거라면요. 좀 충격적이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000, 그냥 숫자 같지만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에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피와 눈물, 그리고 빼앗긴 예술의 상징이거든요. 네, 바로 2000명의 조선 도공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비극적인 주인공들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고작 흙으로 빚은 그릇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까지 일으킬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보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조선의 도자기. 과연 어떤 물건이었길래 그런 걸까요?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조선의 도공들이 청자라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예술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비로운 비치색과 완벽한 기술은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이 상감 기법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그냥 표면에 그림 쓱 그리는 게 아니에요. 흙을 섬세하게 파낸 다음에 그 홈을 다른 색깔 흙으로 일일이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도자기에 문신을 새기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이건 진짜 어지간한 장인 정신 없이는 흉내도 못 낼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나라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정말 정반대였어요. 조선이 막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 그런 우아함을 쫓았다면 일본은 좀 더 자연스럽고 투박한, 심지어 불완전한 것에서 미를 찾았죠.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와 거칠지만 매력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석? 딱 그런 차이였어요. 이걸 일본에서는 와비사비라고 부르는데요. 좀 불완전하고 낡은 것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끼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 바로 조선의 도자기에 대한 열망이, 어쩌면 동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술품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전쟁으로까지 번졌을까요? 이제 배경을 일본으로 옮겨서 칼과 야망이 들끓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내전을 끝내고 일본을 하나로 통일한 정말 강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야망은 일본 통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군사력의 칼끝을 이제 바다 건너 대륙으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예술에 대한 동경, 그리고 정복에 대한 야망. 이 둘이 만나서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전쟁이 공식적인 이름 말고도 도자기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죠. 1592년 그리고 1597년 일본은 두 번에 걸쳐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기록된 임진왜란이죠. 이 전쟁은 모든 걸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무언가를 아주 철저하게 훔쳐가려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 특히 조선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는 것. 이건 그냥 닥치는 대로 뺏는 약탈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지식 그 자체를 통째로 훔치려는 아주 계획적인 인재 사냥이었던 겁니다. 당시 한 조선인 포로가 남긴 기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귀와 사람을 잡아먹는 마귀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라 생각했다. 일본에서 건너온 상인 중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도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지옥, 이것이 바로 도자기 전쟁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도공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학자, 의사, 기술자, 끌려간 조선인이 무려 10만 명에 달합니다. 10만 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죠.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한 나라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비극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장인들의 손에서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도둑맞은 르네상스가 시작된 걸까요? 이건 그냥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선 도공들은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 손끝에 당대 최첨단 기술과 지식을 전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에는 없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도자기 산업의 기반 전체를 그냥 통째로 이식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도 일본 최고의 도자기로 꼽히는 아리타, 사츠마, 그리고 하기 도자기입니다. 네, 이 전설적인 도자기 명가들은 전부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도공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남긴 너무나 다른 두 결과. 이 빼앗긴 유산이 그 후 두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국보급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시간에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기술의 맥이 끊기고 모든 걸 잃었죠. 결국 한쪽의 눈부신 발전은 다른 한쪽의 폐허 위에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프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일 겁니다. 노예로 끌려간 장인들의 손에서 태어난 예술이 이제는 그들을 정복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보가 되었다는 사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들의 작품은 일본 예술의 정점이 됐죠. 하지만 그 시작, 그 뿌리가 어디였는지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하얀 황금이라고 불렸던 자기를 향한 탐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그 비극적인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감탄하며 보는 그 아름다운 작품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대가와 희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움의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